안녕하세요. 박정원입니다. 호흡기계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호흡, 이렇게 챕터 3 호흡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었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 그리고 조금 이해가 부족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 그리고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에서 보시면 이 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서부터 나가는 것을 동맥이라고 정의를 하고 심장에서 들어오는 것을 정맥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심장 가까이에 있는 혈관, 아주 큰 혈관을 대동맥, 아오르타, 그리고 대정맥, 베나카바라고 얘기를 이제 한다 했었죠. 그래서 전신을 돌고 온 혈액들은 베나카바, 대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오죠? 우심방을 통해서 우심실로 들어와서 그다음에 어디로 나가죠? 예, 폐정맥을 통해서 폐로 나가게 되게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나가게 됩니다. 폐로 이제 향하게 되죠. 그래서 전신을 돌고 온 혈액들은 그 혈액 속에는 CO2가 되게 많죠. 이산화탄소가 많고 그리고 O2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혈액들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피 안에는 혈액 안에는 CO2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혈액들을 정맥혈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혈액들이 우심실을 통해서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은 우리가 동맥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러한 동맥들이 폐로 향하기 때문에 폐동맥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동맥이라고 하는 혈관 안에는 동맥혈이 대부분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데 이 예외적으로 폐동맥에서는 동맥혈, 즉 이 동맥혈은 O2가 풍부하고 CO2가 적은 혈액을 의미를 합니다만은 이 예외 사항으로 폐동맥에서는 O2가 적고 CO2가 많은 특성이 있습니다. 동맥혈은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동맥혈은. 그래서 이 아이들이 폐를 통해 가지고 양쪽 폐에서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나요? 가스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좌심실로 들어오게 되는 혈액들이 가스 교환을 완전히 마치고 온 혈액들은 좌심실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용하는 혈관이 바로 폐정맥입니다. 이름은 폐정맥이지만 이 안에는 O2가 굉장히 풍부하고 CO2가 굉장히 부족한, 적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폐정맥, 심장 안으로 들어오는 혈액이지만 우리는 이 아이를 동맥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폐정맥을 통해서 들어온 동맥혈은 좌심방을 통해서 그다음에 좌심실을 거쳐서 어디로 가죠? 대동맥을 통해 가지고 전신을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동맥 안에는 어떤 피가 들어가 있나요? 예, 마찬가지로 동맥혈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 동맥혈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O2가 풍부하고 CO2가 적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전신을 돌죠? 돌면서 각각 조직에 필요한 곳에 가서 산소를 주고 그다음에 뭐를 받아오죠? CO2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재 그림에서와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산소가 풍부하고 CO2가 부족한 혈액입니다. 이 아이들을 어떤 피라고 정의를 한다? 동맥혈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그다음에 반대편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영역에서는 O2가 굉장히 부족하고 CO2가 풍부한 혈액이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떤 이름을 짓는다? 정맥혈이라고 보통 명명을 한다.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맥혈이다, 정맥혈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O2가 풍부하냐, 풍부하지 않느냐, CO2가 풍부하냐, 풍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명명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가스 교환에 따른 산소 및 이산화탄소 분할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호흡 근육이 수축을 하죠. 호흡 근육이 어떤 거가 있었습니까? 횡격막이 있었습니다. 그지? 그죠? 그리고 외늑강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수축을 하게 되면 공기가 태포로 들어오게 되고 태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과 가스교환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이 아이를 외호흡이라고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앞에서. 그다음에 인체에서의 가스교환은 대부분 뭐죠? 분합체에 의한 확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대기 중의 호흡기체의 경우에는 폐동맥의 호흡기체와 가스 교환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O2와 CO2의 분압이 100대 40mm Hg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산소 분압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에서 160, 이산화탄소 분압은 대기 중에서 0.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배울 때 어떻게 배웠었냐면 대기 중에는 질소가 가장 많고, 그죠? 그 다음에 뭐 O2라든지 CO2 등등등이 있는데, 이때 이제 O2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닥 크지 않았었습니다. 폐동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폐동맥이 어디였죠? 네, CO2가 더 많은, 그리고 산소 분압이 더 적은, CO2와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폐포 내에 오게 되면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죠? 폐포에서. 그 산소가 더 풍부한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내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 폐포 내에서 산소 분압은 100입니다. 최대한 가질 수 있는 만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산화탄소는 상대적으로 40 정도로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얘들이 이제 폐정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폐정맥에서는 어떤 것이었죠? 신장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들이 조직으로 넘어가게 되면 조직에서 이산화탄소를 받고 CO2를 내어주게 되죠. 따라서 조직에서는 산소의 분압이 40보다 더 적은 숫자를 가지게 되고요. 이산화탄소는 조직에서 46보다 훨씬 더 큰 값을 가지게 되죠. 정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조직에 인접해 있는 정맥에서도 이 정맥혈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과 거의 유사한 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흡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죠? 예, 외호흡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내호흡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 교환이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환기는 죄송합니다. 환기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의 공기와 폐포 간의 교환. 그리고 외호흡은 폐포와 중요하죠, 그죠? 폐포와 폐모세혈관 간의 가스 교환을 의미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 어떤 것이었죠? 횡격막이었었고, 그 다음에 외늑강근은 갈비뼈를 들어 올리면서 흉강이 가슴을 구성하고 있는 흉강이 훨씬 더 크게 되어서 공기를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넘어가시렸네요. 그리고 폐기능 검사에서 우리가 용어는 조금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타이달 볼륨이라고 하는 것 있죠, 그죠? 이건 뭐였었습니까? 1회 호흡 영적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숨을 한번 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뭐죠? 1회 호흡 영적, 즉 타이달 볼륨, VT라고 이름을 명명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흡기 예비 용적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신 상황에서 최대한 더 들이마실 수 있는 용적을 흡기 예비 용적. 그 다음에 반대, 그러니까 내뱉는 호기의 경우에는 호기 예비 용적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무리 내쉬어도 폐 속에는 뭐죠? 1200ml 정도의 공기가 남아있는데 얘는 우리는 residual volume, 즉 장기 용적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러한 용적들을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더하는가에 따라서 용량, 영어로는 capacity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명명하게 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데드 스페이스 있죠, 그죠? 호흡 없이 들어온 공기가 가스 교환에 참여하지 못하는 공간. 실제로 우리가 이제 폐 안에 있는 폐포 같은 경우에는 가스 교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들도 호흡기계를 구성하는 기관들도 있었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기를 전달해주는 전도 영역에 있는 곳에서는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뭐죠? 통로의 역할만 담당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해부학적인 사강이라고 얘기를 했었었고요. 폐포 사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폐포에서 공기 가스 교환을 하지 못하는 곳을 폐포 사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제 건강한 사람이라면 폐포에 들어온 공기는 전부 뭐죠? 모두 가스 교환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폐포 사강은 0입니다. 하지만 흡연자라든지 그다음에 폐가 뭐 석회화되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또는 폐쇄석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폐포 사강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리학적 사강은 그래서 생리학적 사강이라고 하는 것은 해부학적 사강과 폐포 사강을 합쳐진 것을 생리학적인 사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폐가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생리학적 사강과 해부학적 사강이 같습니다. 하지만 폐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 해부학적 사강에 폐포 사강까지 합쳐진 값이 바로 생리학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렇죠? 잘 안 넘어가네요. 호흡막에서의 가스 교환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냐면 호흡막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타입 1 세포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얇은 편평상피 세포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은 어디에 가스 교환에 참여하는 세포이다. 그래서 폐포 면적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타입 2 세포의 경우에는요, 가스 교환 참여를 한다라고 보기보다는 폐의 표면 활성대, 설박탄트를 분비하고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 정도는 적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호흡막의 경우에는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부위다라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타입 1 세포에서 주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또 어디가 있죠? 모세혈관의 내피에서도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두 세포에 합쳐져 있는 기저막 베이스 멤브레인이죠, 그죠? 기저막에서도 가스 교환을 하고 있고요. 그 가스 교환은 어떤 거에 의해서 분합체에 의해서 이제 확산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타입 2 세포에서는 폐에서의 표면 장력을 줄여주기 때문에 표면 장력이 안으로 이렇게 밀집되는 어떤 현상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들을 줄여주기 때문에 폐포가 안으로 이렇게 찌부러지는, 그러니까 전액끼리 이렇게 쫙 찌부러지는 그런 어떤 현상을 가지지 않고 적절하게 잘 팽창되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아기들이 너무 일찍 출생하는 경우에 몇 주라 했었죠? 37주 이전에 출생을 하는 경우에는 폐가 완전히 성숙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폐 기능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히나 31주에서 32주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생겨서 이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산아의 경우에는 특히 30주 이전에 태어난 아기의 경우에는 이 폐성숙을 돕기 위한 약물을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투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소와 혈색소 해리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산소 혈색소 해리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디소시에이션 커브에 따라서 분리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혈액에서의 어떤 산소 분압과 혈색소의 산소 포화도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바로 산소 혈색소 해리 곡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보면은 이제 S자루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혈중에 산소 분압이 높은 곳에 있을 때에는 보통은 산소 분압이 감소해도 크게 이제 혈색소에서의 산소 포화도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웬만큼 혈중 산소 분압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는 우리 몸이 이제 정상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즉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리 보상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감소하여도 그 혈색소에 있는 산소 포화도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혈중 산소 분압이 비정상적으로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져 버리게 되면 혈색소에 있는 산소 포화도도 갑자기 급격히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죠? 네, 산소 조직으로 산소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N번 그림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이건 일부러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쪽 앨범 내용만 조금 이해를 해도 임상에서는 크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이제 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생물이라든지 이런 교과에서는 해리 곡선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조금 중요하게 강조해서 설명하는 경우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가 50%일 때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산소 분압이 50이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요. 이렇게 이름을 짓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N번 그림에서 보시면 A와 B의 산소 해리 곡선을 그려두었습니다. 먼저 A의 경우에는요, A의 경우에는 B보다 뭐죠? 산소 분압 정도가 조금 더 커요. 즉 A가 산소 분압이 어떻습니까? 이쪽이 산소 분압이고 이쪽이 뭐죠? 헤모글로빈이라고 헤모글로빈에 있는 그 산소 포화도라고 봤을 때 A가 B보다 O2 분압이 더 큽니다. 왜냐? B 같은 경우에는 10과 20 사이에 있고 A의 경우에는 20과 30 사이에는 30더 가까이 있죠. 당연히 B보다는 A의 산소 분압이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두 개가 같은 산소 분압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러니까 산소 분압이 50, P50으로 볼까요? 50에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A의 헤모글로빈 스atu레이션은 어느 정도 됩니까? 80 조금 더 넘어지죠, 그죠?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80 정도가 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B의 경우에는 어때요? 90 가까이 넘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봤을 때에 같은 산소 분압에 있는 경우에 B의 혈색소가 A보다 더 많은 산소하고 결합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세츄레이션은 포화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같은 분압에 있을 때 P40의 분압에 있을 때 A의 경우에는 어땠었죠? 여기 두 개 비슷했었어요. 그죠? 근데 P50의 경우에는 A의 경우에는 어땠죠? 80. 그다음에 B의 경우에는 90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럴 때 산소가 B가 A보다 훨씬 더 산소하고 더 많은 결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B의 혈색소가 A의 혈색소보다 산소와 친화력이 더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왼쪽에 있을 때에는 그 친화력이 더 높은 거. 다시 얘기하면 혈색소의 산소 친화력이 더 높을 때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소와 혈색소 해리 곡선을 이동시키는 인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빨간 선이 폐라고 보고 N번 그림에서요. N번 그림에서 빨간색이 폐라고 보고 그 다음에 파란 점선이 조직이라고 봤을 때
조직에서의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해리 곡선이라고 봤을 때 폐와 조직의 특성을 이렇게 표로 나누어 놨습니다. 이쪽 그림에서 보시면, 그죠? 그래서 폐의 경우에는요, 조직에 비해서 혈색소와 산소가 훨씬 더 결합을 잘 하겠죠. 그러면 해리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할까요? 네,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조직의 경우에는 해리 곡선이 오른쪽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운동을 하는 조직에서는 어때요? 더 오른쪽으로 가겠죠. 즉,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친화도가 운동을 하는 상황에선 좀 더 떨어진다. 즉, 더 잘 분리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개념으로 CO2가 더 많거나 또는 수소 이온이 더 많을 때 수소 이온이 더 많다는 것은 산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외웁시다.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O2가 많고 산도가 높으니까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줘야겠어요? O2를 줘야 되겠죠. 당연히 혈색소와 결합해 있는 산소는 결합력이 떨어지게 되고, 즉 분리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화력이 떨어지니까 해리 곡선은 어디로 가겠어요? 네, 오른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 예,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운동하는 조직에서는 산소가 더 잘 해리가 되어야 조직에서는 이 산소를 받아서 어떻게 하죠? 에너지를 생성을 하게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산소를 운반하는 것은 혈색소, 그러니까 즉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것이 산소도 운반하고, 그다음 또 누구도 운반했었어요? 이산화탄소도 운반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 산소하고 결합하는 혈색소를 우리는 혈색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혈색소라고 부를까요? 예, 뭐 그렇게 이제 불러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산소 혈색소라고 하는 것은요. 혈색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운반되는 형태를 의미를 하게 되고요. 대부분은 바로 이 혈색소가 산소를 만나서 산소와 결합해서 운반을 시키게 됩니다. 그 이외에 혈장에 녹아서 운반되는 산소도 있기는 하지만 그 양은 굉장히 적고요.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대부분 이제 운반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총 3가지의 방법에 의해서 이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이산화탄소라는 것은 결국에는 대사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이었습니다. 이 노폐물은 어디로 주로 제거가 된다 했었죠? 네,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호흡을 통해서 호흡이라고 하면 폐포를 통해서 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로 배출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CO2가 운반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혈장에 용해되어서 운반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장에 용해되어서 어디로 가느냐? 폐포로 가서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장에서 이제 2장에서 배웠었던 것처럼 한 3분의 1 정도 또는 4분의 1 정도가 헤모글로빈에 있는 글로빈하고 결합을 해서 뭐죠? 이거는 HbCO2, 이게는 HbO2였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혈색소의 형태로 운반이 되어서 폐포에 이르러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요거까지는 앞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폐포를 통해서 배출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뭐가 있죠? 중탄산염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챕터 7에 가서 체액의 산염기 균형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찬찬히 한번 읽어볼게요. 이 CO2가 적혈구로 들어오죠, 그죠? 들어온 것들이 뭐에 도움을 받냐 하면 탄산탈수 효소라고 하는, 즉, 뭐죠?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물과 결합을 합니다. 펜이 왜 작성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이, 그죠? 아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탄산탈수 효소의 도움을 만나서 물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얘들 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보면 수소가 두 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양이온입니다. 산소 있고요. 그 다음에 양이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다음에 탄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소가 있습니다. 얘들 둘이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요. O2, O 있죠? 얘들 두 개를 만나면 뭐가 되겠습니까? O3가 됩니다. 그다음에 산소는 만날 짝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나 그대로 같이 오게 되죠. 그다음에 O2가 H2, 수소 이온 두 개가 앞쪽에 다시 붙게 되어요. 그러면 얘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H2CO3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얘들 두 개가 이렇게 가게 되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이 설명, 1번까지의 설명. 근데 얘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분해가 되어버리냐면 수소이온을 하나를 떼줘버려요. 떼줘버리고 나니까 CO3가 음이온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이온 하나밖에 안 남았죠.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양이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이온이 한 개 더 있는 상황이라 HCO3-가 되는 거죠. 이게 2번까지입니다. 그래서 HCO3 이온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중탄산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바이카보네이트,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었죠? 병원에서는 비보온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수소이온은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을 했다가 폐포에서 다시 분해가 되어요. 그리고 분해된 헤모글로빈은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다시 뭐죠? 산소혈색소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남아있는 이 중탄산염의 경우에는요. 적혈구 안에 축적되어 있다가 이 혈당에 비해서 얘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농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수동 운반인 확산에 의해서 적혈구막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와버립니다. 어디로? 혈당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중성을 여기까지 되고 나면은 얘들이 음을 띠고 있는 얘들이 혈장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적 평형이 깨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혈장 내의 임미온 중에서 클로라이드 이온이 혈장 내에서는 가장 많은 음이온인데 얘들이 전기적 중성을 띠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세포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폐포에 도달하게 되면 CO2가 폐포에 도달하게 되면 CO2는 다시 밖으로 배출을 하게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중탄산염의 어떤 결합 과정을 통해서 폐포로 운반이 되는 이산화탄소가 폐포를 통해서 운반이 되는 과정만 설명을 해두었는데요. 이게 실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신장에서 이제 배출되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요즘에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그닥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연탄으로 이제 그 난방을 하던 그 시대 때에는 이 연탄 중독, 즉 일산화탄소 가스 중독에 걸려가지고 병원으로 실려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게 보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하고 결합하는 그 어떤 친화력보다 일산화탄소와의 어떤 친화력이 훨씬 더 높습니다. 몇 배나? 250배나. 그래서 CO2를 마시게 되면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하고 있던 O2나 CO2 모두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버리게 되고 야해두리가 단단히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대로 생기게 되면 이제 연탄 가스 중독되면 여러분들이 응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응답하라 1988 거기에서 보면 해리가 걔가 이름이 뭐였죠? 해리가 연탄 가스 중독이 되어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뭐 이렇게 동치미 국물 먹고 막 이런 것들 봤었잖아요.
네, 머리가 아프거나 이제 호흡곤란 증상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이제 중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옛날에 80년대에는 교수님이 이렇게 어렸을 때에는 연탄가스 중독되어서 가족 중에 누가 죽었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빨리 발견이 돼서 병원으로 가게 되면 고압 산소 탱크 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서 산소를 쫙 이렇게 뿌리면 CO하고 헤모글로빈의 어떤 결합을 떨어뜨리면서 산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어떤 처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네요.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한 5분 정도만 더. 다음에 호흡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성 조절과 화학적 조절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신경성 조절은 주로 뭐죠? 중추신경계, 즉 호흡 조절 중추에서 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흡 조절 중추, 즉 교뇌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주로 흡기를 억제하는 기능이 강했었고요. 교뇌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흡기를 자극하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연수 쪽에서 보시면 신경막 신경과 늑간신경에다가 이제 명령을 내려서 호흡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해서 호흡 근육이 수축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긴다? 흡기를 유도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연수 뒤쪽에 있는 호흡 중추의 경우에는요. 말투 감각에서 들어오는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받아들인 정보들을 이제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냐면 신경 수용기나 화학 수용기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통합해가지고 호흡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화학적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중추화학 수용체와 말초화학 수용체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특히 얘들은 어떤 거 영향을 받느냐? 동맥혈 안에 있는 CO2 분압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O2 분압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내가 호흡수를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푸화학 수용체의 경우에는 뇌관 전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얘는 이산화탄소 분압이 올라갈 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말초화학 수용체의 경우에는 CO2 분압이나 O2 분압 그리고 수소이온의 어떤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것을 외워야 된다? 가장 강력한 자극, 특히 중추화학 수용체에 가장 강력하게 자극하는 것은 CO2 분압의 증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호흡기계 설명, 추가 부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